우리는 감자를 심었는데 그들은 금만 원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언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았나요?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시골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감자를 시어머니가 바닥에 내던졌을 때 나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 감자들을 하나씩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잘못된 집에 시집왔다고. 나는 남쪽 시골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사랑은 돈이 아닌 땀으로 한 줄기 햇빛 속 웃음으로 표현되던 곳이었다. 첫 감자가 땅에서 올라올 때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했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직장도 얻었다. 반듯한 셔츠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는 삶.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그는 처음엔 다정했고 내가 힘들 땐 어깨를 내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랑은 때때로 편리할 때만 존재하고 불편할 땐 쉽게 버려지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는 말수적고 단정한 외모와는 달리 속으로는 내가 단지 총구석에서 온 농부의 딸일 뿐이라 여겼다. 그때까진 몰랐다. 내가 서울에서 얻은 모든 것이 결국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잃는 대가였다는 것을. 결혼이란 것이 드라마에서처럼 아름답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성실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아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2해를 함께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감자 몇 개를 삶아 도시락에 담아주셨습니다. 서울 가면 이런 감자 못 먹을 거야. 출출할 때 먹어. 그때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서울엔 감자보다 좋은 음식 많은데.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감자보다 소중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다짜고짜 욕을 퍼붓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말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남자들끼리는 원래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의 눈빛엔 애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를 향해 비하와 모욕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몸매 좀 어떻게 해봐. 요즘 여자들 다 관리하는데 넌 왜 이렇게 볼품없냐? 그리고 시어머니. 처음엔 말이 없는 분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보낸 고구마, 감자를 들고 가면 그런 거 좀 가져오지 마. 돈 보내라고 해. 라며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감자를 줍는 제 손이 그날따라 유독 떨렸습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 같았습니다. 말대꾸하면 버릇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존재를 가볍게 여겼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바닷속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가족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를 바라보는 듯한 냉랭함이었다는 건 분명히 기억납니다. 결혼 초기에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며 고생하신 분이니까 돈에 민감한 건 당연하지. 저는 오히려 이해하려 했고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새벽부터 캐서 정성껏 삶아준 고구마를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봉투를 건네자마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거야? 내가 이런 시골 음식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했니?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완전 달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자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딴 건 먹으면 목이 막혀.
차라리 내 부모님한테 돈이나 붙이라고 해. 이런 거 그만 가져오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구마를 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마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그 말투, 그 눈빛이 저를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떨어진 고구마를 주워 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껍질을 쓰다듬으며 시골의 흙냄새와 어머니의 손등 주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주워 담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월급 받아서 나한테 얼마 주고 있니?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봉투 하나 안 돌리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깟 돈? 그걸 돈이라고 주는 거야? 며느리면 좀 더 성의 있게 해야지. 너 돈 버니깐 좀 더 줄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나 가족이란 단어는 오직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이래서 돈을 버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네 친정, 땅 많다면서? 몇 평이냐? 몇십 년을 농사 지었다며? 네, 농사 지으려고 쓰는 땅이에요. 그럼 팔아. 팔아서 내 아들 사업 자금 좀 마련해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사업하면 대박 날 놈이야.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너희 부모님 나이도 있으니 이제 땅 필요 없잖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제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결과예요. 저는 그걸 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피가 어디 안 가는구나. 시골 것들은 다 이기적이야.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찬도 농산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건 정성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고구마 말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런데 다음에는 그 안에 돈 좀 넣어와. 너희 엄마 아빠 현금 좋아하시잖아. 10만 원 정도면 괜찮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녀가 먹고 싶었던 건 고구마가 아니라 돈 냄새였던 겁니다. 그녀는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게 고생 많다. 몸은 괜찮니? 같은 말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항상 묻는 건 이번 달 얼마 벌었냐? 생활비 올릴 생각 없냐? 친정에서 얼마 줄 수 있냐?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너네 친정이 땅 팔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매번 돈뿐이었습니다. 정, 사랑, 배려, 그런 건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드럽게 참으며 이해하며 대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녀는 돈으로만 저를 평가할 것이니까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정말로 숨이 막히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건 시골에서 묵묵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왜 연락 없냐? 왜 찾아오지 않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잘 지내냐? 아프진 않냐?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바쁜 건 알지만 조금 쉬어가렴. 시골 공기 쐬고 싶으면 언제든 내려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짐을 챙겨 시골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비옷을 들고 버스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고구마를 삶고 계셨습니다. 밖에서 힘들었지? 여긴 그런 거 없어. 그냥 푹 쉬다 가렴.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밭을 걸었고 햇살을 맞았고 고향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기 전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구마
너만 먹어. 시댁에 가져다 주지 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엄마는 네가 혼자서라도 잘 먹고 힘났으면 좋겠어.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버지. 고구마 상자를 열자 아래쪽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엔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딸아, 네가 힘든 건 말 안 해도 안다. 이 돈은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내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사랑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고구마 상자 아래에서 돈뭉치와 손편지를 발견한 그날. 나는 마치 두 개의 세상 사이에 끼인 기분이었다. 한쪽은 미안함과 감동,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또 다른 한쪽은 혐오감과 분노. 바로 내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숨긴 게 아니라 부끄러웠다. 가난한 부모님은 끝까지 주기만 했다. 그런데 도시에 살며 말만 번지르르한 시댁 식구들은 그 사랑을 함부로 짓밟았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고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밥은 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감자나 고구마 썩을 만큼 쌓아놓고 뭐라도 해놓은 게 없냐? 진짜 너는 밥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그에게 고구마 상자 이야기를 꺼내려다 그만뒀다. 그가 그 돈을 알게 된다면 절대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퇴근 후 집에 막 들어온 참인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너네 부모가 보낸 고구마랑 감자 있지? 한 달째 베란다에 놔뒀더니 썩기 시작하더라. 와서 치워. 나는 말을 잃었다.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상자를 한 달 동안 하수구 옆에 방치해뒀다고? 나는 급히 시댁으로 향했다. 그리고 정말로 베란다 한쪽에 먼지 덮인 상자가 있었다. 테이프도 그대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나는 상자를 조심히 들어 집으로 가져왔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썩은 감자와 고구마가 뒤섞여 있었다. 어떤 건 새싹이 나 있고 어떤 건 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멀쩡한 감자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 신문지를 들춰보자. 그날 내가 봤던 것처럼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손편지와 젖은 돈뭉치가 나왔다.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그 돈은 한 달간 비 맞고 썩은 감자 사이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떨어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이건 사랑을 모욕한 죄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그리고 내 부모님이 준 사랑을 위해 모든 가면을 벗겨내기로. 며칠 후 남편은 회사 일이 많다며 주말에 나간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다.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손을 잡고 나왔다. 여자는 임신한 배를 드러내며 남편에게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내일 우리 엄마한테 데려갈게. 옷 예쁘게 입어. 곧 상견례야. 응, 나도 떨려. 그래도 당신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 나는 도로 위 가로등 뒤에 숨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남편은 나의 존재를 지운 채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아버지의 편지와 돈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에 사랑은 젖었지만 내 마음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거실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외출한 줄 알고 마음껏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장인 집 돈 많다더라. 그래, 내 장인은 지금 땅 판다고 했지? 그 돈 다 받으면 얘, 아내는 바로 버려. 위자료도 아까우니까 딱 잘라내고 새 출발하자.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돈 나오는 ATM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시댁으로 갔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 거실 한복판에 던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나는 말없이 상자 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 두 사람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피땀입니다. 당신들이 발로 차버린 그 감자 속엔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짓밟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상견례를 준비한다고요? 이제부터 나는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이라 믿어온 공간에서 썩은 감자를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게 뭐야?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친 건 나 아니야. 당신들이야말로 사랑도 양심도 없이 사람을 이용했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인네 땅 팔면 돈 꽤 들어올 거야. 그 돈 받은 다음에 이혼해. 위자료도 안 주게. 조금만 더 참아. 아예 갈아타려면 제대로 해야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남편은 내게 달려들며 외쳤다. 너 몰래 녹음한 거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 당신들이 내 부모님 속이고 감자 속 돈까지 노리며 계획 세운 건 뭐야? 그게 불법 아니면 뭐지? 그건 그냥 하도 힘들어서. 변명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이제 곧 변호사 연락이 갈 거야. 이혼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법률사무소에 갔다. 녹음 파일, 영상, 문자,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담당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소송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산 분할,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해요. 며칠 후 나는 마지막 짐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상간녀가 집에 나타난 것이다. 배가 부른 젊은 여자, 그리고 그 부모님까지 함께였다. 그녀는 손에 초음파 사진과 녹음 USB를 들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배신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다. 상간녀가 말했다. 내가 임신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알릴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다. 딸을 임신시켜놓고 유부남이었다고? 정식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중재하려 했다. 얘야, 우리가 조금 실수했지만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니?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가족인 척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내 부모님을 모욕하고 나를 돈으로만 봤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남이었어요. 다음 날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았고 시어머니는 쇼크로 입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나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시골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말 안 해도 다 안다. 이젠 울지 마라. 여긴 언제든 네가 쉬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가족이란 게 돈도 조건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야 진짜 알았어요.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아니 내 부모님에게까지 저지른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 어떤 죄는 반드시 법으로 갚아야 한다. 나는 남편의 실체를 마주한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장을 냈다. 처음으로 법적 서류에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혼 사유는 분명했다. 외도,
정신적 학대, 기만, 그리고 친정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나는 증거를 모두 모았다. 불륜 문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녹취록, 상간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써주신 손편지. 땀과 눈물 젖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돈은 우리 딸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도록 보내는 거란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이 정도면 단독 이혼도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확실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5천만 원. 그건 아버지가 감자 상자 아래 숨겨두었던 정확한 금액이에요. 그 돈은 반드시 그들에게서 받아내야 해요. 2개월 뒤 열린 첫 재판. 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출석했다. 눈물도 없고 미련도 없었다. 오직 당당함만 남았다. 남편은 구겨진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얼굴은 초췌했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회사 잘렸대. 빚도 많대. 판사가 마지막 진술을 요구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재판 결과는 이랬다. 이혼 성립. 남편은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공동재산은 7대3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분할. 나는 박수도 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편안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짐이 비로소 내려진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이 있는 시골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밭을, 오후에는 꽃을 가꾸고 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내 삶은 느려졌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남편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해고 후 재취업은 실패. 주변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시급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국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위자료와 빚은 너무 컸다. 급기야 그는 한 방을 노리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다. 점점 금액이 커졌고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가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불법 베팅 자료가 있었고 현금 뭉치도 함께 발견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모았다. 사람이 눈물 흘리게 만든 자는 언젠가 피눈물 흘리게 된다. 시어머니의 말로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후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쓸쓸히 단칸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전기도 가스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연락할 사람도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 며칠 후 이웃 주민이 심한 악취를 느껴 신고했고 문을 강제로 열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근처에 놓여진 것은 삶은 감자 한 냄비. 부검 결과는 명확했다. 싹이 난 감자를 먹고 중독사. 심장 이상을 유발하는 솔라닌 성분 때문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그렇게 무시하고 내던졌던 그 감자에 의해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결국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다. 1년이 지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시 웃게 되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시골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감자상자였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하필 감자상자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이 있었어요. 아픔도, 배신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 가게는 크지 않지만 따뜻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엄마가 구워준 감자를 한 입 먹고 내가 직접 끓인 생강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참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 청년이 내게 물었다. 도시에선 잘 나가셨다던데 왜 여기로 내려오셨어요? 나는 창밖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내게 묻지 않거든요. 내 친정의 땅은 아직 남아있냐? 라고. 나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상처받은 심장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남자는 다 똑같고 다정함은 결국 변한다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비온 뒤 부러진 고구마 줄기를 줍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저쪽 고랑에 벌레가 많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말씀드려요. 고개를 들자 햇빛에 그을린 남자가 서 있었다. 흰 셔츠, 흙 묻은 손, 화려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사람. 그는 얼마 전 이사 온 옆집 남자였다. 산자락에 유기농 채소밭을 꾸려 혼자 사는 사람.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다. 새벽에 밭일할 때 또는 장날에 채소를 들고 나갈 때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주거나 말없이 고추잎을 문 앞에 두고 갈 뿐이었다. 종이에 짤막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늘 날씨 쌀쌀하네요. 생강차에 방아잎 조금 넣어보세요. 그는 조용히 다가왔고 나는 조용히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주문 취소로 재료가 남아 속상하던 날 나는 가게 뒷마당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가 다가와 삶은 땅콩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도시는 단맛에 속고 시골은 짠맛으로 오래 살아남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만에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다. 또 다른 날 큰 비로 지붕이 샜다. 나는 허둥지둥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가 말도 없이 올라가서 지붕을 고쳐주고 내려왔다. 아무 말 없이. 남겨진 건 흙 묻은 신발 한 켤레와 냅킨에 적힌 한 문장. 비 많이 오네요. 오늘은 일찍 쉬세요. 감기 조심. 나는 어느새 그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풀 뽑는 법을 가르칠 때, 노인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할 때, 자기 밭을 돌볼 때마다 느껴졌다. 이 사람은 천천히, 묵묵히 믿음을 심는 사람이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해질녘 황금빛 논을 보며 대답했다. 여긴 아무도 내 돈을 묻지 않아요. 누굴 이겨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요. 그래서 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울렸다. 나와 너무 닮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12월 찬바람이 불던 날, 그가 호박 한 바구니를 들고 왔다.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고 처음으로 함께 마루에 앉았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그는 말했다.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결혼도 거의 다 준비했는데 결국 깨졌어요. 그땐 몰랐죠. 내가 필요한 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사진 찍을 사람이 아니라 흙 묻은 손으로 같이 밥 먹을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조용히 꺼냈다. 결혼, 시어머니, 감자 상자,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그는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랑받을 자격도 충분해요. 나는 얼굴을 돌렸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슬펐어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금방 사랑하게 되지 않았다. 이번 사랑은 천천히 다가왔다. 땅속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작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매일 아침 그가 보내오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비 온대요. 카페 지붕 왼쪽 꼭 확인하세요. 어느 날 나는 부모님께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영화 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옆에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껴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우리 딸이 편안하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상처받은 마음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젠 사랑을 잘못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나는 한때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밝은 조명, 새하얀 드레스, 수많은 축하 인사들. 하지만 그 결혼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비눗방울처럼 터지고 말았다. 이번엔 드레스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객도, 예식장도, 사진사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비 오는 날 지붕을 고쳐주고 내가 단 음료를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이면 충분해. 어느 봄날 엄마가 고구마를 구워오시며 말씀하셨다. 내일이 손 없는 날이래. 너희 둘은 슬슬 생각 있는 거니? 나는 순간 멈칫했다. 우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도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또 결혼 이야기 꺼내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털고 다가와 말했다. 우리 작게 하자. 드레스도 반지도 말고 그냥 부모님 앞에서 내 손만 잡으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날씨는 맑고 바람이 따뜻했다. 엄마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아빠는 논두렁에서 꺾어온 들꽃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었고 나는 화장기 없는 연한 갈색 원피스를 입었다. 축가도 없었고 축배도 없었고 눈물도 과장된 약속도 없었다. 그저 그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는 약속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부터 매일 너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나도 혼자 강해지지 않아도 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엄마는 녹두죽과 찹쌀떡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은 축의금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씩을 전했다. 이렇게 조용하고 정겨운 결혼식은 처음이야.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웃으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밤이 되자 우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다. 나는 말했다. 예전엔 결혼이란 높은 집, 멋진 차, 호텔에서 하는 예식이라 생각했어.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은 어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지금은 따뜻한 부엌, 따뜻한 손, 그리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두 번째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과 확신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는 한 사람과 함께였다. 그가 우리 집 작은 마당 끝에 이사 온 날부터 부엌엔 웃음이 생겼다. 찻잔이 하나에서 둘로 늘었고 식탁엔 고요 대신 따뜻한 말들이 차올랐다. 우리에겐 신혼여행이 없었다. 우리는 대신 씨앗을 심는 계절을 함께 맞았다. 아침이면 나는 밭에서 배추를 따고 그는 뒤뜰에서 오리를 돌봤다. 점심엔 대나무 그늘 아래 앉아 깨소금 묻은 주먹밥을 함께 먹었다. 사랑한다는 말 없이 그저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했다. 한 번은 내가 감기에 걸려 이불 속에 파묻혀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눈을 뜨니 이마 위엔 그의 따뜻한 손, 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쪽지. 가만히 누워있어. 물은 생강차로 데워뒀어. 흰죽에 깻잎 조금 넣었는데 내 어머님처럼 맛있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에게도 비 오는 날이 있다. 마음속의 비가 아니라 진짜 비. 빨래가 안 마르고 마당이 질퍽해지는 날들. 그럴 땐 나는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심장이 고요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낡은 책을 소리내 읽었고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배경 삼아 잠들었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비가 쉽게 그치지 않기를. 물론 싸울 때도 있었다. 소금을 너무 넣었을 때, 대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기념컵을 깼을 때.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침묵 속에 잠든 적이 없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네가 오를 필요도 없고 내가 이길 필요도 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상대가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그해 가을, 우리는 마루 지붕을 새로 올렸다. 나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고 그는 위에서 정성스레 지붕을 손봤다.
선선한 바람에 볏짚 향기가 섞여 불어오고 나는 중얼거렸다. 예전엔 내 인생이 도심 속 사무실과 백화점 사이에서 흘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예전엔 평생 혼자일 거라 생각했지. 지금은? 그는 지붕에서 내려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금은 알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게 진짜 평온한 계절이라는 걸. 결혼 1년 후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오래된 집, 여전히 아침엔 따뜻한 차 한 잔.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진짜인 나였다. 꾸미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를 따라잡지 않아도 되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는 한 여자. 논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돌아오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 그리고 확신하는 여자. 어떤 계절이 와도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흙 묻은 손과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끝?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이 삶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